이어서 당 후기 정치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사의 난입니다. 안사의 난을 일으킨 안녹사는 돌궐의 무장이던 1한계 소구드인을 아버지로 돌궐 여성을 어머니로 둔 혼혈아입니다. 평로 번진의 절도사가 소재하는 영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의 요령성 고양시입니다. 역시 돌궐계 혼혈 이민족으로 안녹산이 죽은 후 반란을 지도했던 사사명과 고향이 같습니다. 안록사는 6개의 외국어에 능통해서 대원년간 유주 변경해서 호시랑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범양절도사 장수규 휘하에서 토격사에 임명되었다가 해외 거란과 작전할 때 잘못을 저질러 장수규에 의해 장안으로 보내졌습니다. 현종은 그의 재주를 아깝게 여겨 죽음을 면하게 했습니다. 천보 원년 742년 현종은 그를 평로절도사에 임명했습니다. 그 후 안녹사는 범양 하동절도사를 겸임하여 세 곳의 절도사를 겸하게 되었습니다. 안녹사는 사람됨이 대단히 교활하여 그는 임관된 후에 신하들에게 뇌물을 주어 이름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입주할 때마다 현종의 면전에서 고의로 어리석게 굴거나 정직하기도 하여 곧곧 우스거리의 행동을 보여 엄숙하고 예의에 구속되어 있던 궁안에서 적지 않은 생기를 더했기 때문에 현종의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양귀비와도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합니다. 안녹사는 매우 뚱뚱해서 몸무게가 330근, 약 197kg에서 350근, 약 209kg에 달했다고 하며 배는 무릎 아래까지 처져 있었다고 합니다. 언젠가 현종이 농담으로 그 큰 뱃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라고 묻자 안녹사는 그저 적심, 즉 충성심뿐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뚱뚱해서 양쪽에서 시종의 부축을 받아야 겨우 움직일 수 있는데도 현종 앞에 오면 호선문을 추고 빠른 것이 바람과 같았다 라고 하였습니다. 호선문은 우즈베키스탄의 도시인 사마르칸트에 있었던 소그드인 강국에서 당나라로 전해진 음악으로 움직임이 격렬했습니다. 알록사는 소그드계 혈원 혼혈이었으므로 이 춤을 잘 알고 있었지만 현종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진짜 뚱뚱한 몸을 이끌고 열심히 춤을 추었던 것 같습니다. 안녹사는 자원에서 양귀비의 양아들이 되고 현종 또한 그것을 허락했다라고 합니다. 양귀비는 자수가 놓인 비단으로 큰 베네쩌고리를 만들어 안녹사에게 입히고 예쁜 색깔의 가마에 태워 궁중을 거닌 후 노가를 씻겨주고 현종도 즐겁게 이를 지켜보며 양귀비에게 아기를 목욕시킨 값을 주고 안녹센에게도 많은 선물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아부를 통해서 출세했습니다. 당시 재상인 양국충은 현종에게 여러 차례 걸쳐서 안록산이 반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으나 현종은 듣지 않았습니다. 양국충은 또 다른 번장 하서절도사 가서환과 연합하여 안록산에 대항했습니다. 천보 14년 755년 양국충이 총사령관이 되었던 남조 토벌군이 남조에 크게 패하였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안녹사는 양국충 토벌을 명분으로 15만 명을 거느리고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당시 안록사는 한인 장수들을 해임하고 거란, 동라, 해 등 유목민 출신들을 장교로 임명했습니다. 8,000명을 모아 예라카라고 하는 친위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500명을 장군과 중랑장에 임명했습니다. 이렇게 사병으로 만들어서 권력을 다지고 있었던 안록사는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한인 엄장과 고상을 모사로 삼고 양식을 비축하고 군사훈련을 해서 반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756년 낙양에서 황제로 즉위하고 국호를 대연, 연호를 성무라고 자칭했습니다. 이때에 또 고구려 유민인 고선지 장군이 등장합니다. 원래 고선지의 참모로서 후에 안서절도사에 임명되었던 봉상청이 낙양을 빼앗기게 되자 고선지 장군은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동관을 지켰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모사였던 봉상청의 계략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동관은 말 한 마리가 지나갈 정도로 좁은 길이었기 때문에 방어하기 좋은 지역이었고 안록산의 군대도 더 이상 동관을 돌파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고선지 장군이 한간 변형성의 모함을 받아서 죽게 되는 바람에 안록산은 기회를 얻었고 고선지의 장군 뒤를 이어서 동관을 맡았던 가서환이 결국 안록산의 군대에 패하게 되면서 안록산은 장안까지 점령합니다. 그러나 안록산은 757년 아들 안경서에게 살해되고 당군은 위구르의 원병을 청해서 반격합니다. 안경서는 장안과 낙양을 뺏기고 업으로 후퇴하게 됩니다.
759년 안독산의 부하 사사명이 유주에서 업에 있던 안경서를 구원하고 당군을 격파합니다. 그리고 안경서를 죽인 후 남하하여 낙양을 함락시켰습니다. 761년 사사명이 아들 사조이에게 살해되고 당군이 762년에 낙양을 수복했습니다. 763년 사조이는 패하여 범양으로 도망갔다가 부하 이회선에게 살해됩니다. 그리고 반란군의 잔존 세력인 장충지와 전승사, 이회선 등이 항복해서 8년 동안의 동란이 끝나게 됩니다. 안사의 난은 당의 전성기에서 쇠퇴기로 이행되는 전환점이었습니다. 중국사에서 중요한 획기가 됩니다. 안사의 난 이후 균전제, 부병제, 조용조를 중심으로 한 수치체제가 대토지 소유 인정, 즉 장원제, 모병제, 양세법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 안사의 난은 전근대 중국을 두 개로 나누는 기준이 된다라고 할 정도로 반란 자체는 금방 끝났지만 중국 역사에 준 영향은 너무나 컸습니다. 안사의 난이 평정되었지만 당나라는 위구르와 토번 등이 위협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위구르는 첨부 초년 동돌고래 옛땅을 점령한 이래 중국 북방의 제1강국이 되어 당나라와는 대체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안사의 난이 일어나자 위구르는 4차례나 군대를 보내 당이 양경, 즉 장안과 낙양을 수복하는 데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위구르는 당나라를 대신해서 그냥 전쟁을 한 것이 아니고 전쟁마다 보수를 요구하였고 심지어 수복한 지역에서는 살인과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이밖에 회을은 또 당나라와 일종의 국제무역 관계를 성립시켜 그들의 특산물인 말을 중국의 비단과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말 한 필로 비단 40필을 바꾸었는데 말의 체질이 약하여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나라에서는 전쟁을 도운 공이 있어서 교육만이라도 하는 것이 좋아 어쩔 수 없이 위구르의 말은 대량으로 당나라에 팔려왔습니다. 가장 믿을만한 통계로는 대종 한 황제 시기 17년 동안 당나라가 말을 사기 위해 가져간 비단이 1500만 필 이상이었습니다. 이 밖에 마체, 즉 말을 사며 진 부채가 많이 있었으며 청산하지도 못했습니다. 비단 40필로 말 1필을 바꿀 수 있다고 계산하면 대종 1대에 적어도 위구르 말 35만 필을 사들여 온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당이 사용할 수 있는 말을 사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종 대령년간 국가의 북문이라 불리는 삭방절도사 구역에는 겨우 말 3천여 필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보면 위구르의 속임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나라에서는 이러한 교역을 유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첫째, 이것은 당나라 안에서 말이 생산되지 않고 국외에서 들여올 곳은 위구르밖에 없었으며, 둘째, 안사의 난 이후 토번이 창궐하여 당은 위구르의 도움을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대종시대부터 일종의 외교정책으로 위구르와 연락하여 토번을 막는 것이 기본정책이었습니다. 이러한 외교정책의 수립자는 삭방군의 우두머리였던 곽자의였습니다. 개원시대 철륵이 당에 복속되자 위구르 등은 모두 하서절도사에 예속되었습니다. 그들은 또 삭방 절도사구에 가까이 있어서 삭방과의 관계가 복잡하였습니다. 수종 때 당은 복고회은에게 위구르의 군대를 빌리는 일을 맡도록 하였습니다. 복고회은은 철륵 출신인 동시에 삭방의 장군이었으므로 당나라는 그를 통해 위구르와 연락하였습니다. 그리고 곽자의 개인의 덕망은 위구르의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는 삭방군인과 위구르 사이에 상당히 깊은 정감이 통하고 있었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안사의 난 때 토번은 수년간 당나라 서북의 수십 조를 침략하여 삭방과 가까이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삭방절도사의 임무는 본래 북쪽에 있는 유목민을 막는 것이었으나 이때부터는 또 서역을 맡게 되어 책임이 더욱 무거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삭방절도사의 군사력은 토번처럼 크지도 강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삭방절도사 변경의 연변에 머물고 있는 토번의 군대는 모두 4만 명에 말이 16만 필이었으나 삭방절도사의 군대는 겨우 1만 명이었고 말은 3,200필이었습니다. 삭방의 전투력이 비록 강했으나 쌍방의 실력에는 심한 차이가 있어 토번과 대항할 때 불리하였습니다. 삭방절도사의 총수인 곽자의는 당시 정세에 따라 토번을 막고 위구르를 농락하여 삭방절도사군이 양면의 적으로부터 공격을 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곽자이는 본래 현종 말년에 삭방절도사에 임명되었다가 그 후 여러 번 승진하고 자리를 옮겼으나 삭방군은 시종 그의 통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마침내 대종에게 채택되어 당나라는 위구르에 대하여 참고 양보함으로써 두 나라 사이의 평화를 가져오고 전력으로 토본에 대항하였습니다. 그리고 쌍방의 말과 비단 교역은 더욱 성행하고 방해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덕종 때에 이르러 이러한 정책은 한번 방해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덕종은 옹왕으로 있을 때, 즉 황제로 즉위하기 이전 위구르의 모욕을 받은 일이 있으므로 몹시 원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일부분의 당나라 장령들은 중국에서 위구르인의 도망과 횡포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제지할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건중원년 즉 780년 덕종 즉위 초에 진무 유후 장광성이 국경을 넘고 있는 위구르 사자 돌뚱 등 900여 명을 살해하였습니다. 당시 다행히 위구르의 합골돌 가한이 새로 즉위하여 당나라와 대적하지 않고 큰 분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덕종은 그들과 절교하는 한편 토번 포로들을 귀환시켜 그들과 화해하였습니다. 그러나 토번은 화약을 지키지 않고 전처럼 공격해와 정원 2년 즉 780년 덕종은 또 한 번 화가 났습니다. 이후 토번에 대한 희망을 버리고 제상 이필의 건의를 받아들여 위구르와 연합하여 토번에 대항하는 정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당나라는 위구르와 화친을 맺고 위구르는 당나라에 대하여 아와 신이라 부르는 표를 올렸습니다. 이처럼 위구르와 당나라가 관계를 개선하자 토번은 더 이상 당나라 침입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위구르는 출병하여 당나라를 돕기도 하면서 당나라가 토번과 싸우는데 열세에서 우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토번은 여러 차례 침입해 왔으나 다시는 당나라에 큰 위협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대종 덕종식이 나란히 문란할 때 만일 이러한 정책을 파악하지 못했더라면 당나라는 큰일 날 뻔했었습니다. 대종 덕종 이후 당나라와 위구르의 관계는 순종, 헌종, 목종, 경종, 문종, 황제 시대에도 변하지 않아서 전후 수십 년 동안 분란이 일어나지 않았으나 당나라가 지출한 대가는 막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토번입니다. 안사의 난이 일어나 당 제국의 소북이 비어있을 때 토번은 당나라를 침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수년 동안 당나라의 하서 절도서와 농우 절도서가 관할하고 있는 수십 주의 지역을 점령하여 지금의 섬서선 중부까지 세력을 확대하고 수시로 장안까지 진공할 수 있었습니다. 대종 광덕 원년 즉 763년 토번이 당항, 토요콘 등 22만 명을 이끌고 장안을 점령하자 대종은 섬주로 피난하였습니다. 그 후 토번이 스스로 물러가자 대종은 비로소 환도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삭방절도사 복고회은이 하동절도사 신운경과 사이가 좋지 못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위구르 토번과 연락하여 영부로부터 남쪽으로 장안을 압박했으나 당나라의 방어로 물러났습니다. 영태원년 즉 765년 복고회원은 다시 위구르 토번 등 수십만 명을 이끌고 각자 길을 나누어 침입했습니다. 복고회원은 도중에서 갑자기 죽고 토번 위구르 군대와 합하여 경양을 포위하였습니다. 그때 곽자이가 죽음을 무릅쓰고 위구르를 설득하여 그들과 맹약을 맺고 토번을 함께 공격하여 비로소 이 난국을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대종은 시종 위구르와 연합하여 토번에 항거하는 외교 정책을 취하여 여러 차례 토번의 침입을 막아내고 곽자이 휘하의 삭방군인은 토번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덕종 때 위구르를 적대시하고 토번과 친선하게 되었습니다. 건중 4년 즉 783년 당나라는 토번과 청수에서 맹약을 맺고 정식으로 토번의 난주, 위주, 원주, 회주, 성주 등 주와 유주 일부의 토지 소유권을 승인하였습니다. 당시 당나라 서쪽 지역은 안서, 북정의 두 도부만이 있어서 위구르의 지원을 받고서야 겨우 지킬 수 있었고 나머지는 대부분 토번의 손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토번은 조약을 이행하지 않고 여전히 침입했습니다. 이때 곽자이는 죽었으나 계속해서 명장인 이성, 혼감, 마수 등이 있었습니다. 토번의 대신인 상결차는 이 세 사람을 두려워하였고 그들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이성은 삭방군의 우두머리가 되어 토번과 싸울 것을 강력히 주장하자 상결차는 유언비어를 버티려 이성을 중상하고 의심 많은 덕종에게 이성을 신임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상결차는 마수에게 화의를 구하고 또한 맹약 이후 그들이 점령했던 당의 토지를 귀환시키기 원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수와 재상인 장현상은 이성과 불하여 모두 토본과 화친할 것을 주장하고 덕종도 토본과 연맹하여 위구르를 견제하려고 했으므로 이성의 병권을 해제하고 토본과 동맹을 결심하였습니다. 정원 3년 즉 787년 당나라는 혼감을 보내어 원주에서 토본과 맹약을 맺고 양주를 평정했습니다. 사실 토본은 맹약할 때 틈을 타서 혼감을 사로잡고 장안으로 진군하려고 했으나 다행히 혼감이 맹약 장소로부터 단기로 도망하여 토본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맹약 장소에서 당나라 군사 수명이 피살되고 수천 명이 생포되었으며 마수도 이로 인해서 병권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는 자연히 토본의 큰 수확이 되었습니다. 이후 덕종은 토본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재상 이필의 건의대로 위구르와 연합하여 토본에 대항하는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덕종은 위구르와 화친하는 한편 토본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항했습니다. 정원 3년 787년 이후 토본은 여전히 여러 차례 침입하여 정원 5년 789년 안서 북정의 두 도호부가 토본에게 함락당하여 당나라에 큰 손실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로부터 당나라의 서쪽 변경은 지금의 섬서성과 감숙성 접경 지역의 농산 일대만 겨우 차지하게 되고 농산 서쪽의 영토는 전부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토본의 당나라 침입 범위는 북쪽과 장안 주변의 여러 주, 지금의 사천성 변방구역 즉 당시 검남 서천절도사 관할구를 제외하고 당나라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는 곳이 없었습니다. 정원 9년 즉 793년부터 당나라는 토본에 대한 전략을 바꾸어 북수 남공책을 취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검남 서천절도사 위고에게 명령하여 운남과 연락하여 토본의 신복을 찌르도록 하고 한편으로는 삭방대장 양조성 등에게 명령하여 서쪽 지역의 염주와 방거, 합도, 목파 등의 성을 찾도록 하여 토본이 동진하는 길목을 막아 수비를 튼튼히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후 당나라는 비록 토본과 항상 전쟁 상태에 처했으나 점차 우세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중심도 북방에서 남방으로 옮기고 위고도 운남과 군대를 합쳐서 토본을 공격하여 전후 48만 명의 토본을 격파하고 절도사 이하 토본 군관 1,500명을 사로잡아 죽였으며 5만 명을 참하였습니다. 목중 장경 원년 즉 821년에 이르러 토본과 당나라가 맹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나 맹약을 맺은 이후 토본은 여전히 소규모로 침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번진 체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방진은 절도사의 병사 집단이다. 그 기원을 찾아보면 변방에서 장수가 외적을 방어하기 위해 거느리던 군대에서 유래한다. 당나라 초기에 변방에서 수자리하던 병사 집단은 큰 것을 군이라고 하고 작은 것은 수착, 성, 진이라고 불렀는데 이를 총괄하는 상급 단위를 도라고 불렀다. 중약 군, 성, 진, 수착에는 모두 사를 두었다. 도에는 대장 1명을 두어 대총관이라 하였다가 곧 대도독이라 이름을 바꾸었다. 태종 시기에 이르러 다시 명칭을 고쳐서 군대를 이끌고 출정할 때에는 대총관, 그 도에 머무를 때에는 대도독이라 불렀다. 고종 영인년간부터 사지절을 가진 도독을 절도사라고 부르기 시작하였으나 처음에는 정식 관명이 아니었다. 예종 견웅 2년 즉 711년 하발연사를 양주도독 하서절도사로 삼았다. 그 뒤 대원년간까지 변경지역에 있던 삭방, 농우, 하동, 하서 등의 진에 모두 절도사를 두었다. 범양절도사 안녹산이 반란을 일으켜 수도를 공략하였는데 천자의 병사들은 약하여 막아내지 못하고 결국 장안과 낙양 두 수도를 빼앗겼다. 숙종이 영무에서 토벌군을 일으키고 여러 진의 병사들도 호응하여 반란군을 무찔렀다. 그러나 이후 안녹산의 아들 안경서와 사사명 부자가 반란을 이어나가서 중국은 큰 혼란에 빠졌다. 숙종이 이광필 등에게 그들을 토벌하게 하였는데 이 병사들을 아홉절도사의 군대라고 불렀다. 한참 뒤 이 반란군은 완전히 괴멸되었으나 참전 병사들이 전공을 빌미로 군대 조직을 유지하였고 큰 공을 세워 제후나 왕으로 봉해졌던 자들은 모두 절도사가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내지에까지 방진들을 숱하게 두었는데 큰 것은 10여 주를 거느리고 작은 것도 3-4주는 차지하였다. 이런 까닭에 방진의 병사들이 방자해지면 절도사를 쫓아내고 절도사의 힘이 세면 반란을 일으켰다. 또 아버지가 죽은 뒤 그 아들이 병사들을 장악하여 절도사 자리를 내놓지 않거나
병사들이 절도사를 결정하기도 하였으며 이따금 스스로 장수나 관리를 골라 유후로 부르고 절도사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면서 조정에 정식 임명을 요청한 적도 있었다. 천자가 스스로 힘이 부족하다고 여기면 치욕을 무릅쓰고 그들의 요구에 따랐는데 이를 고식의 정치라고 하였다. 이런 고식책은 병사들이 방자하였던 탓에 생겼고 병사들의 방자함은 방진에서 유래하였으므로 고식책이 심해질수록 병사와 장수들 모두 더 방자해졌다. 그래서 스스로 지휘권을 행사하며 서로 싸우면서 다른 방진의 장수를 사로잡거나 땅을 빼앗았다. 천자마저 이를 바라보기만 할 뿐 어찌할 도리가 없었는데 그들을 화해시키려 해도 천자의 명령조차 듣지 않았던 것이다. 이상의 내용이 안사에 난 이후 번진할거와 번진체제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절도사는 본래 현종시대에 설치했습니다. 716년부터 시작해서 721년까지 10개의 절도사가 설치되었습니다. 안서절도사, 북정절도사, 하서절도사, 삭방절도사, 하동절도사, 범양절도사, 평로절도사, 농우절도사, 검남절도사, 영남 오부 경략사. 이 절도사는 번진 혹은 방진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절도사는 자기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의 군사를 통솔할 뿐만 아니라 최고의 행정장관이기도 했습니다. 절도사는 관할구역의 관리 임명, 조세징수 권리 등도 차지하게 됩니다. 이때에 고구려 유민 출신인 이정기가 평로 치청절도사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정기 일가를 중심으로 해서 당시 번진의 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래 이정기는 영주 일대에 있었습니다. 이정기도 원래 안록산 휘하에 있었는데 안록산이 반란을 일으키자 안록산의 부하 가운데 유객노, 왕현지, 동진 등이 당에 항복했습니다. 당은 이 가운데 유객노를 절도사에 임명했습니다. 그 후 왕현지가 유객노를 살해하자 당 조정은 758년 왕현지를 평로절도사에 임명했습니다. 이에 왕현지가 죽자 군사들은 진장인 후희일을 주인으로 받들고 당은 정식으로 후희일에게 절도사 자리를 주었습니다. 보응원년 즉 762년 후희일은 고립무원에 빠져 2만 명을 이끌고 남하하여 바다를 건너 청주에 와서 청주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당나라는 그를 평로치청절도사, 줄여서 치청절도사라고 합니다. 이에 임명해서 희벼주를 관할하게 하여 황하 이남의 최강의 군벌이 되었습니다. 후희일의 부하였던 이회옥은 영태원년 즉 765년 후희일을 내쫓았습니다. 당 조정은 이회옥을 절도사로 임명하게 하고 이름을 정기라는 이름을 하사했습니다. 이후 이정기 일족은 50여 년 동안 지금의 산동반도를 중심으로 한 15주 지역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정기는 당 조정으로부터 평로 치청절도 관찰사, 해운 앞 신라 발해 양번사, 검교 공부상서 겸 어사대부 청주자사에 임명됐습니다. 여기에서 평로는 원래 이정기가 근무했던 영주 일대 지역을 방어하는 절도사의 명칭입니다. 치청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 평로군이 현재 산동성으로 이주한 다음에 현재 있는 지명입니다. 치주와 청주 모두 그 지역에 있던 주 이름인데 중요한 주 두 개의 이름을 따서 치청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 다음에 빨간 줄로 되어 있는 절도 관찰사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 절도사가 권력을 가지게 된 게 바로 이겁니다. 당시 절도사는 무관직입니다. 무관직인데 일반 행정에 개입을 하게 됐지만 절도사라는 관명 자체가 무관직이었고 일반 행정에 관여하는 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개의 관직을 겸하게 됩니다. 겸하게 됐던 관직이 관찰사와 절도사입니다. 즉 이정기는 치청 절도사에 임명이 된가 아울러 관찰사에 임명이 돼서 치청, 치주와 청주 등 지에 있는 군사들을 지휘할 권한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관찰사로서 이 지역을 감찰하는 업무까지 맡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해운 앞 신라 발해 양번사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신라와 발해 두 나라와의 외교관계 업무를 맡는 직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정기가 당 조정으로부터 받았던 관명이 검교 공부상서입니다. 공부상서는 정삼품이고 육부상서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중앙의 관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정기가 당나라 수도 장안에 가서 공부상서의 직함을 직접 처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검교자가 들어가는 글자나 겸자가 들어가는 글자는 겸임한다라고 하는 뜻이었기 때문에 이때 받았던 관명은 이정기한테 상서급의 높은 벼슬을 줬다라고 하는 명예직에 불과했습니다. 어사대부라고 하는 관직은 원래 중앙의 어사대의 장관으로서 감찰 업무를 맡은 총책임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감사원장 정도 되는 벼슬인데, 이 벼슬도 마찬가지로 이정기가 중앙정부에 가서 직접 역할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검교 공부상서와 겸 어사대부는 중앙조정의 삼품관이었던 두 관직을 준 것이었고 일종의 명예직이었지 실제로 일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주자사라고 하는 직책은 실제로 이정기가 주둔했던 지역이 청주였기 때문에 이 청주 지역의 지방관을 임명한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다시피 당시 번진들은 중앙정부로부터 중앙정부에 있는 고관, 3품 이상의 고관 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절도사라는 직책과 아울러서 그 지역의 실제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관찰사에 임명이 돼서 감찰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자기네들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에 자사에 임명이 돼서 실제로 주둔 지역의 행정 업무를 겸임하는 지방관을 겸임하게 됩니다. 그 이후 이정기는 검교 상서 우복야 요양군왕에 임명되었습니다. 상서 우복야는 상서성의 장관급으로서 원래는 장관이 상서령이지만 상서령은 이세민 이후에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상이었는데 중2품이었습니다. 거기다 왕작인 군왕에까지 임명이 되었으니 이정기의 지위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교 사공 동중서문화 평장사에 임명되었습니다. 사공은 삼공의 하나로서 정일품 벼슬이었고 동중서문화 평장사는 당시 재상의 직함이었습니다. 비록 이정기가 장안에 가서 재상의 역할을 하지 않았지만 일개 지방의 실력자인 절도사에게 재상과 정일품 명예직 벼슬을 준 것입니다. 요컨대 다시 말하면 절도사들은 절도사라고 하는 군사령관의 지위, 그 다음에 감찰사나 각종 겸직, 그리고 주둔하는 지역의 지방관을 겸하면서 중앙정부의 각종 명예직을 차지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청주박물관에서 찍은 치청 번진의 사진입니다. 여기서는 원래 이정기 일파가 지배했던 지역보다도 몇 개 줄을 덜 그렸는데 고구려 유민 출신인 이정기가 지배했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도를 그린 거는 당시 청주 지역에서 자기네 지역 출신 혹은 자기네 지역에서 활동한 인물 중에서 꽤 유명한 인물이 이정기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정기 사진도 있었는데 이정기 사진을 찍은 줄 알았었는데 없어서 참 아쉬웠습니다. 나중에 또 가게 되면 또 이 사진을 찍을까요?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정기는 처음에 청주를 치소로 삼았다가 나중에 운주, 서쪽에 있는 운주를 자기의 수도로 삼습니다. 운주를 수도로 삼게 됐던 거는 영토를 서쪽으로 확장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다지 영토를 많이 늘리지는 못합니다. 이정기는 대운하 지역과도 세력을 뻗쳐서 서주 일대 등 지배하는 등 15주를 점령해서 당시 여러 군벌들 중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지배했을 뿐만 아니라 3세대 4명에 걸쳐서 이씨왕조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아들 이납은 검교 공부상서 평로절도사 치청등주 관찰사에 임명되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절도사와 관찰사를 겸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운주 대도독부 장사에 임명이 됩니다. 당시 운주는 이정기가 치소를 옮긴 곳이었는데 실제로는 운주의 대도독은 종실제왕으로 임명했고 차관격인 대도독부 장사에 임명했다라고 하지만 이것도 사실상 지방관에 속하게 됩니다. 이사고가 얻은 직함을 보게 되면 우구모의 대장군 동정, 평로급 치청 제절도 영전 관찰, 해운 육군 신라 발해 양번사라고 하는 관직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다시피 이사고는 중앙의 부가금군의 우두머리인 금오대장군, 정상품의 금오대장군에 임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절도사에 임명이 된 절도 영전 관찰입니다. 즉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에서 절도사, 즉 군대를 지휘하고 영전, 그 지역에 있는 토지를 개간하고 건농정책을 펴고 이것을 징수하는 역할을 맡은 게 영전사입니다. 그 다음에 관찰사, 그래서 절도사, 영전사, 관찰사 이 세 가지 관직을 겸하게 되면서
자기 관할구역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정 권한이 점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이 사도의 직함을 보게 되면은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직함을 읽어보면 검교 공부상서 겸 운주대도독부 장사, 평로군급 시청절도 부대사, 지절도사, 관내 지탁 영전 관찰 처치, 육군 해운 앞 신라 발해 양번 등사라고 되어 있어서 정상품인 공부상서와 운주대도독부의 차관격인 장사에 임명이 되었고, 절도사, 절도부사인데 절도사의 역할을 겸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에서 지탁은 탁지라는 것으로서 경제 업무를 담당합니다. 영전은 토지와 농사 문제 혹은 둔전 문제, 관찰사는 감찰, 처치사도 마찬가지로 감찰 역할을 맡습니다. 그래서 이 절도사가 신당서에는 간단하게 절도사라고 표기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관직을 맡아서 처리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관직을 겸하게 되죠. 유후는 앞에서 읽은 것처럼 절도사가 죽거나 결혼이 생기면 임시로 절도사에 임명이 됐던 사람을 유후라고 합니다. 주로 절도사의 친인척이거나 혹은 장교들이 임시로 자기들 가운데서 추대하게 됩니다. 나중에 중앙정부에서 정식으로 임명장을 받으면 절도사라고 칭했습니다. 이정기 정권의 마지막 지도자였던 이사도는 원하원년 검교 상기상시 중삼품벼슬입니다. 겸 어사대부, 권지 운주사, 충시청절도 유후라고 되어 있어서 권지 운주사라고 하는 것은 운주자사를 대행한다라고 하는 뜻이고, 치청절도 유후는 치청절도사 대행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정기 정권은 50여 년 이상 산동 지역을 지배했던 세력으로서 일부 학자들은 이 나비 제왕을 자칭했기 때문에 이 국가를 제나라, 대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번지는 안사에 난 이후 절도사가 변방뿐만 아니라 내지에도 설치가 됩니다. 대략 50여 개 정도입니다. 번진 조직은 군정 단일화라고 되어 있었는데 앞에서 말한 대로 절도사뿐만 아니라 탁지사, 영전사, 관찰사 혹은 관찰처치사 등을 겸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을 사직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직을 겸하게 되면서 군사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 업무까지 지휘하게 됩니다. 일본 학자들은 이 절도사의 구조를 주원과 사부로 나누게 되는데, 주원은 절도사가 자기가 주둔하는 지역의 주자사를 겸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주자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을 주원이라고 합니다. 사부는 절도사의 군사를 담당하는 주입니다. 그리고 절도사가 2개 이상의 주를 관리하는데, 그래서 절도사가 주둔하는 지역은 사부주, 나머지 지역은 순속주라고 부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절도사는 현재로 말하게 되면은 한 지역의 사단장이 일종의 도지사가 되는 거죠. 한 도를 책임을 지면서 도지사를 겸하게 됩니다. 도지사만 겸하게 되는 게 아니라 지검장을 겸하게 되는 거죠. 지검장뿐만 아니라 세금을 걷는 국세청 지청장을 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판사 역할을 하는 지법원장을 겸하게 되죠. 그리고 경찰 업무를 맡는 마찬가지로 지방경찰청장을 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절도사가 한 도라고 하는 지역을 모두 지배하는 게 아니라 사단장으로서 군대를 지휘하게 되고, 도지사로서 행정을 담당하고, 지검장이 되면서 검찰권을 장악을 하고, 지법원장이 돼서 판결을 하고, 지방국세청장에 임명이 돼서 세금을 걷고, 지방경찰청장이 되어서 치안 업무를 맡는 등, 그래서 여러 가지 관직을 겸직을 하면서 통치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은 절도사들은 자기가 주둔하지 않은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부하들이었던 연대장을 파견합니다. 연대장은 해당 지역에서 군수 또는 시장과 결장청장, 검찰지청장 등등 이런 것들을 겸하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관직을 겸하게 되면서 그 지역의 행정을 맡아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도사는 자기들의 군대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밑에 있는 주에서 받았던 조세 가운데 일부를 군대 유지 명목으로 남겨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개인 혹은 군대에서 착복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송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의 경비를 담당하기 위한 경비를 남겨놓고 나머지를 절도사에게 바치게 되는데, 주 재정에서 사용하는 걸 유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 바치는 걸 상공, 절도사에 바치는 걸 송사라고 합니다.
절도사는 송사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 바치는 상공까지 가로채서 자신들의 재정으로 사용합니다. 헌종 번진개혁 즉 819년 이후 송사는 폐지됩니다. 밑에 진장에는 절도사 휘하의 부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명칭 진할장, 진사, 진할사, 진할병마사, 진할도지병마사라는 직함을 주게 되는데 주자사를 겸임합니다. 방금 전에 말한 대로 사단장 밑에 있는 연대장들이 각 지역에 있는 시장과 군수를 겸하게 되면서 통치하는 것을 말하게 되죠. 절도사의 군대는 아군, 외진군, 진장, 지휘 군대 등 여러 가지 군대가 있습니다. 아군과 친군은 모두 절도사의 사병 집단입니다. 외진군은 영내 중요한 곳에 배치하면서 영내 순속주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절도사를 마음대로 교체하는 듯 하극상을 부리기도 하는데 이처럼 사병들이 자기 상관이었던 절도사를 가지고 노는 행위를 교병, 교만한 병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문영군과 위박군이 대표적인 경우였습니다. 이 지도는 당 후기 번진 할거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당시에 알록산의 반란을 평정하기 위해서 내지의 군사령관에게 절도사란 직함을 주었다가 이 절도사들이 한 지역에 눌러앉게 되면서 이런 절도사 지역이 점점점 많아지게 되고 당나라 조정 입장에서도 원래 지방관이 파견되었던 지역에도 절도사를 두게 되면서 나중에 수도인 장안 즉 경조부와 낙양 하남부 지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 절도사 혹은 경략사가 임명됩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지도는 이 절도사들 가운데에서 중앙정부에 세금을 내는 지역과 내지 않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지방에서 세금을 걷어서 주와 밑에 있는 현의 행정 재정 자금으로 남겨두는 것을 유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 바치는 것을 상공, 절도사에 바치는 걸 송사라고 하는데 일부 번진 이정기 집단의 치청절도사와 위박, 성덕, 노령절도사 이 4명의 대표적인 번진은 중앙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호구 통계조차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도에서 보시는 짙은 고동색이 있던 지역 하동절도사와 삭방절도사 지역 그 다음에 영남절도사 지역은 각각 변방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거둔 수입을 중앙정부에 바치지 않고 주둔 군대와 지방의 재정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려시대 때 양계라고 해서 서북면 병마사, 동북면 병마사, 조선시대 때 평안도와 함경도 지역은 여진네를 방어하거나 혹은 명청 등 중국의 사신을 접대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세금을 바치지 않고 사신 접대나 군사방어용으로 충당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당 조정과 번진 즉 절도사들의 전쟁은 당 후반기에 계속되었습니다. 덕종은 절도사 세력을 제거하고 중앙집권 강화를 꾀했습니다. 그러나 잘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정기와 하북삼진이라고 불리던 성덕, 노령, 위박절도사들은 연합해서 당 조정에 대항했습니다. 그래서 774년 주도는 기왕, 왕무조는 조왕, 전열은 위왕, 이정기의 아들 이납은 제왕이라 칭했습니다. 한 글자 왕을 칭했다라고 하는 뜻은 결국 당나라로부터 독립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후 덕종이 이들 절도사 무리들을 회유하자 이들은 왕호를 취소하고 조정에 표를 올려서 사죄하자 당 조정에서는 벼슬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회열, 이회광, 주차 등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서 당 조정은 더욱더 권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덕종이 환종한 이후 번진에 대하여 고식정책을 취하여 당시 번진은 모두 40여 개로 사방에 퍼져 있었습니다. 큰 것은 10주, 적은 것은 3, 4주를 관할하였으며 대부분 반독립 상태였습니다. 헌종 시기에 이 번진들을 중앙정부에 복속시키는 전략을 취하게 되는데 이를 반측지지의 순지화라고 하는데 헌종 시기에는 잘 되었다라고 합니다. 반측지지는 중앙정부의 명령을 듣지 않은 번진을 뜻합니다. 하북삼진, 하삭삼진이라고도 하는데 위박, 노룡, 성덕, 삼진과 고구려 유민인 이정기의 치청번진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들은 하북구사라고 해서 중앙정부의 말을 듣지 않고 중앙정부의 호구 통계 기록을 보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 바쳐야 되는 세금도 바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소왕국으로 독립한 것입니다.
순지는 중앙정부에 순종적이고 호적과 세금을 징수하고 정직하게 중앙정부에 보고하거나 바쳤던 지역을 뜻합니다. 주로 강남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헌종이 번진을 평정하기 전에 번진은 48개, 295주부, 1453현에 해당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15진 71주가 중앙에 세금을 바치지 않았고, 여기에는 이정기의 독립왕국과 하삭 삼진과 같은 반칙지지뿐만 아니라 변방에 있었던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남의 8진 49주만이 중앙정부에 세금을 바쳤는데, 당나라는 장강 유역에 있었던 8개 절도사가 바치는 세금을 가지고 국가를 겨우 지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번진이 자유롭게 소왕국 시대처럼 활거하던 시기를 1기, 헌종의 번진개혁으로 중앙정부의 명령을 비교적 잘 지키던 시기를 2기, 황소의 난 이후 당나라가 붕괴된 시기를 3기로 나누기도 합니다. 헌종은 대대적으로 번진을 평정했습니다. 이 사건을 원화중흥이라고 합니다. 재상 배탁과 이강 등을 등용하여서 번진에게 그동안 취했던 고식정책을 바꿔서 적극적인 토벌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806년 서천절도사 유벽, 807년 진해절도사 2기, 817년 회서절도사 오원재, 819년 치청절도사 이사도를 평정합니다. 그 다음에 818년 횡해절도사와 유주절도사가 당 조정에 항복하게 되면서 사실상 당 조정은 거의 드물게 전국 각지를 통치하고 명령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820년 헌종이 환관의 환관진홍지에게 살해되면서 다시 상황은 바뀌게 됩니다. 헌종의 뒤를 이어 목종이 즉위한 후 매년 번진 군인의 8%를 줄이는 병력 삭감 정책을 취했으나 번진의 불만을 야기해서 하북 삼진이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써 헌종이 만들어 놓은 번진을 평정하고 중앙 조정의 힘이 강했던 원화 중흥은 깨지게 되고 다시 이들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 발생한 사건이 번진의 할거만큼 중요한 사건이 환관의 전횡입니다. 환관은 중앙의 군권을 장악했습니다. 원래 당현종 시대 때부터 지방의 절도사를 감시하기 위해서 환관을 감군으로 파견했습니다. 고선지 장군이 승진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나중에 고선지 장군을 모함했던 변형성도 중앙에서 파견한 환관이었습니다. 처음에 고선지 장군이 안서 부도호로 있다가 도호였던 부목영찰과 사이가 틀어졌을 때 권영성이 고선지 장군 편을 들어주어서 고선지 장군을 옹호하는 보고서를 올렸기 때문에 도호였던 부목영찰이 파면되고 고선지 장군이 안서 대도호에 임명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환관은 감군으로서 절도사의 군대를 감찰하면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환관들은 당나라 황제의 친위부대의 최강 친위부대였던 신책군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황제를 마음대로 폐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환관 스스로를 정책국노라고 부르게 됩니다. 앞에 나오는 정책은 황제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황제를 마음대로 결정해서 즉위시키는 원로라고 하는 뜻이 정책국노라고 하는 뜻이고, 문생은 제자를 지칭합니다. 환관의 낙점을 받아서 천자가 됐기 때문에 당나라 황제들은 환관들의 제자이다. 즉 환관이 스승이고 황제가 제자라고 하는, 그래서 형식적으로 황제들이 권력이 높지만 뒤에서 환관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현종의 신부 고력사가 현종 즉위 후 정적제고에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래 내시성의 장관이 종사품 상의 내시였으나 고력사의 힘이 작용해서 정상품의 내시감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보국은 안사의 난이 벌어졌을 때 영모로 피난했던 숙종을 즉위시키는 정변을 주도합니다. 숙종은 이보국에게 금군을 맡기고 장주와 군부를 관장하게 합니다. 즉 상서, 신하들이 올리는 상서와 군대에 출동할 수 있는 호부, 병부를 관할하게 했던 것입니다. 숙종이 죽기 전 장황후가 월왕 이계를 황제로 옹립하려고 했을 때 이보국, 정원진 두 사람은 장황후와 월왕 이계를 제거하고 대종을 즉위시켰습니다. 이보국은 대종 즉위 후 상보로 존칭되고 박유광에 봉해지게 됩니다. 환관으로서 왕으로 봉해졌던 첫 케이스이고, 이후 환관들은 황제를 배후 조종하면서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됐던 배경은 신채군입니다. 신채군은 원래 지방에 있었던 주둔군이었습니다. 773년 토번이 침입하여 장안을 점령하자 환관 어조우는 신채군을 지휘해서 대종을 호위했습니다. 경원절도사 휘하의 병사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이회강이 반란을 일으키고 이 반란이 평정된 후였던 796년 봉천에서 장안으로 돌아온 덕종은 환관 두문장과 곽선명 등을 좌우 신채군 호군 중위에 임명해서 신채군을 지휘하도록 했습니다. 이 전까지 당나라 황제들은 무장들을 믿었는데 이 무장들이 거푸 반란을 일으키게 되자 믿을 것은 환관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환관들에게 최정예 부대의 지휘를 맡긴 것입니다. 지방관이었던 신채군이 최정예 친위부대 금군이 되었고 환관들이 신채군을 장악하면서 마음대로 황제를 옹립하고 폐립시켰으며 심지어 황제들을 죽이기도 합니다. 당시의 환관들은 좌우 신채군 호군 중위, 좌우 추밀사라고 하는 이 4개 직책이 사귀라고 불려서 최고 권력을 가진 환관들이 장악한 벼슬이었습니다. 당후기 9명의 황제 가운데 헌종과 경종이 환관에게 시해되고 나머지 7명의 황제는 환관에 의해 옹립되었습니다. 비록 황태자라고 하더라도 환관들이 낙점하지 않으면 황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희종 때 환관 전용자는 희종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대가께서는 안에서 앉아 계시고 바깥 일은 노노가 처리하겠습니다. 여기서 노노는 늙은 노비라고 하는 뜻으로서 환관이 황제 앞에서 자기를 낮춰서 하는 말이었지만 실제적으로는 황제께서는 아무 일도 하지 마시고 환관들이 알아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주 불충한 말이 되겠죠. 그 정도로 권력이 상당히 셌습니다. 이처럼 황제가 환관들에게 권력을 뺏기게 되자 신하들과 결탁을 해서 환관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영정혁신입니다. 805년의 일입니다. 805년 덕종이 죽고 순종이 즉위했습니다. 이때 동궁시독 왕숙문과 왕비, 외조의 신하 한태, 한엽, 유종원, 유석, 진간, 능준, 정의, 위지부의 8명이 혁신파를 결성하고 이들은 중앙집권을 주장하고 번진할거를 반대하였으며 경제적으로 가연잡세, 즉 여러가지 비정규적인 세금을 철폐하고 궁시, 즉 환관이 궁중의 재물을 구매하는 행위를 폐지하여 백성들의 부담을 경감시킬 것을 주장했습니다. 순종은 위지부의를 재상으로 임명하고 왕순문을 한림학사로 임명하여 왕비가 궁중의 내외를 연결해서 환관의 금군 장악권을 뺏는 등 개혁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환관들이 이 혁신파의 음모를 알아내고 반격하여 헌종을 옹립했습니다. 이 말은 환관을 개혁하려고 했던 순종을 내쫓았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됐던 사람들은 전부 다 변방으로 좌천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서 2명의 왕씨가 있다라고 해서 이왕 832 사건이라고 합니다. 8명은 나중에 지방관 사마로 주사마로 강등됐기 때문에 이왕 832 사건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사건은 중국사 연구자들한테는 별 흥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여기 나왔던 사람 중에서 유종원, 유석 등이 당나라의 대표적인 시인이었고 왕숙문, 위지부의 등들도 상당한 문학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치는 당시에 당나라의 주요한 문학가들이 지방으로 좌천당하게 됐던 중요한 문학사에서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했던 게 감노의 변입니다. 문종이 환관을 제거하기 위해서 재상 이훈과 공상절도사 정주를 중용해서 환관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이 감노의 변은 태화 9년 즉 835년 11월 21일 대명궁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대명궁은 장안성 동북 지역에 있었는데 남쪽이 장안성에서 아주 가까이 있어서 궁성의 5개 남문은 모두 성내와 직접 성으로 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한약은 좌금호위 대명궁 남쪽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의 석류나무에 감노가 내렸다고 상주하여 재상인 이후는 백관을 거느리고 이를 축하하고 문종에게 그곳으로 가서 관상하기를 권했습니다. 문종은 먼저 이훈에게 가서 보도록 하여 그는 돌아와서 감노가 아니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환관, 구사량, 어홍지 등을 보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였습니다. 사실 이 일은 이훈이 먼저 계획을 짜놓은 것으로서 구사량 등이 좌금오위에 도착했을 때 이를 체포하고 병력으로서 문종을 납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각 행려와 왕번도 부임하고 있지 않아서 그때 그들의 군대는 궁 밖에서 열을 짓고 있다가 구사량이 떠난 후에 이들을 따라 입궁하였습니다. 구사량 등이 좌금호 위에 도달했을 때 복병을 발견하고 급히 도망에 돌아와 환관들을 거느리고 신속히 문종을 납치해서 후궁으로 갔습니다. 이후는 구모위 병사들을 이끌고 그들과 싸우고 나리번도 경조윤으로서 순졸 즉 경찰 수백 명을 이끌고 와서 합세했습니다. 환관 10여 명을 죽였으나 문종은 여전히 환관이 납치해서 후궁에 구금된 상태였습니다. 뒤따라 환관이 이끌고 온 신책군 병사 500명이 금호위와 여러 군데 이졸 천수백 명을 죽이고 이훈 정주도 차례로 피살되었습니다. 곽행유, 왕번, 나리번 등도 모두 살해되었으며 그 친족들도 모두 죽였습니다. 감로의 변 이후 문종은 쓸쓸하게 지내다가 수년 후에 죽었습니다. 환관의 권세는 더욱 확장되었으며 국가의 대소사는 모두 그들이 결정하고 외조의 재상은 조금도 관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문종 이후 무종, 선종, 의종, 희종, 소종은 모두 환관이 옹립했습니다. 그중 무종과 선종은 그나마 똑똑한 군주였지만 환관 세력을 어떻게 해볼 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환관들한테 권력을 뺏겼던 외조, 즉 조정의 신하들끼리 서로 싸우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당쟁도 사실상 환관들이 배후 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당나라 마지막에서 두 번째 황제, 사실상 마지막 황제였던 소종 시기에 재상 최윤이 절도사 주전충 등과 결탁해서 환관을 완전히 제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왠지 하진이 죽었을 때 원소 등 하진의 부하들이 환관을 죽였던 사건이랑 비슷합니다. 원소 등이 환관을 죽였을 때 동탁이 쳐들어와서 권력을 장악했던 것처럼 최윤의 부탁을 받고 들어왔던 절도사 주전충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 나중에 이 주전충이 최윤을 제거하고 결국은 당 황제 소종을 납치한 다음 찬탈하게 됩니다. 다음으로서 우위의 당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위의 당쟁은 당말 문벌 세력과 과거사인 즉 진사과를 비롯한 과거에 합격한 사람들 사이에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이 당쟁은 헌종, 목종 때 시작되어 무종, 선종 시대까지 약 4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당쟁의 원인은 정견뿐만 아니라 사적 이익 때문이었지만 쌍방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동안의 정치 중심은 환관에게 있었고 전체 외조 즉 우당이건 이당이건 정치상의 2등 영출자로서 국가 대사에 대한 최후 결정권이 없었습니다. 환관 정치 아래 외조의 사대부들은 만일 환관과 투쟁하려는 모험을 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환관에게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승유를 중심으로 한 우당, 이덕유를 중심으로 한 이당은 모두 각각 환관의 후원 세력이 있었습니다. 환관도 분포와 계보가 있어서 서로 투쟁하면서 그 결과가 외조 당쟁 승부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양당 인사 출신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당초 정치사정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무축전 이전 외정사대부의 출신은 서위북주 수당대 통치계급인 관롱집단이었고 이 밖에는 북조 이래의 관동, 산동 지역의 지배층, 소위 문벌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당초 중앙정부는 관동 문벌을 약화시키려고 하였으나 관서 지방의 관롱 집단보다 문화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관동 문벌을 완전히 정치계에서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고종 무축천 시대에는 진사과 출신들이 두각을 나타내게 됩니다. 진사과 출신은 비록 대부분이 관동 출신이었지만 관동 출신의 문벌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대체적으로 당 중엽 이후 관리들 중에서 경학을 정통으로 삼고 진사보다 낫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부분 북조 이래 관동의 문벌들이었고 활용한 문장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고종, 무축전 이후 진사과 출신 관리들이었습니다. 이 당은 관동 문벌 출신으로 우두머리인 이덕유는 조군 사람, 정담은 형양 사람으로 모두 조군이 씨 또는 형양정 씨라고 하는 최고 문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당에 속한 사람들은 대부분 진사과 출신으로 좌주문생 관계를 맺어서 서로 끌어당겨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책상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당은 번진과 토번 등에 대해서 무력을 사용할 것을 주장했던 반면 우당은 평화를 주장했습니다. 헌종시대 때 절도사를 군대를 보내 정복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당에 속하고 용병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우당에 속했습니다. 내정의 환관도 주전파와 주화파로 나뉘어 전자는 이당을 지지하고 후자는 우당을 지지했습니다. 쌍방의 충돌은 헌종 원하초년 당시 이길보가 재상이 되어 번진에 대해 용병을 주장하자 진사인 이종민이 반대하며 이길보를 비판하게 됩니다. 목종 이덕유는 한림학사였고 이종민은 중서사인이었는데 이덕유는 이 일을 상당히 불만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공격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종민을 공격하게 되고 결국 이종민을 밖으로 축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덕유와 이종민 두 사람은 각각 붕당을 조직해서 서로 당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덕유 일파는 배탁, 이신 등이고 이종민 일파는 이봉길, 우승유 등이었습니다. 헌종시대에는 주전파 황관이 시종 권력을 잡고 있어서 이길보파가 득세하고 용병의 정책도 고쳐지지 않고 유지되었습니다. 목종 때 주전파 황관의 우두머리인 토돌승최가 반대파 황관인 왕수징에게 살해되자 외조의 반 이길보파도 득세하게 되어 헌종 때의 용병 정책은 취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감군 조치도 있었습니다. 우승유는 이때 재상이 되어 이봉길, 이종민과 연합해서 소위 우당을 만들었습니다. 이덕유는 세력이 쇠퇴하여 지방관으로 추방되었고 당쟁은 더욱 치열해 갔습니다. 이후 아주 복잡한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두 당파 중에서 한 당파가 우세하고 나머지 당파가 제거됩니다. 요컨대 헌종 때부터 문종 때까지 쌍방의 투쟁은 치열하였으나 차례로 득세하여 무종 때 이당이 시족 정권을 잡고 선종 때에는 우당이 집권했습니다. 선종 사후 당황실의 외조는 더 이상 당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황간의 계보들 사이에서 다시는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서 외조의 사대부들과 연합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대부의 당파도 각각 없어져서 그 투쟁도 소멸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본래 황관들에게 종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파란 글씨로 되어 있던 자주문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고 우위의 당쟁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좌주문생은 좌주와 문생의 합성어입니다. 좌주는 과거시험의 감독관인 지공거를 뜻하게 되고 문생은 과거시험에서 합격한 사람을 뜻합니다. 중국에서는 관시라고 해서 연줄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들은 과거 시험에 합격한 진사과를 비롯한 여러 과거 합격자들은 자신의 시험관을 자신을 붙여줬기 때문에 스승과 같다라고 해서 시험 감독관을 스승으로 받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 시험 감독관의 학생이라고 지칭하게 됩니다. 대부분 과거를 주관한 지공거는 예부시랑이 맡아서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었고 예부시랑이라고 하면은 나중에 재상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줄을 대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 감독관 입장에서 보면 천하의 인재들이 자기의 개인적인 파벌이 되기 때문에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거 시험 감독관과 과거 합격자 사이에 맺어졌던 좌주문생 관계를 통해서 하나의 파벌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런 파벌은 이때뿐만 아니라 과거 제도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 이런 좌주문생 관계는 여전히 존재했었고 송나라 때 황제들은 좌주문생 관계를 없애기 위해서 전시, 즉 황제 앞에서 직접 보는 시험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과거 제도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좌주문생 관계를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좌주는 과거 시험 감독관이고 문생은 그 시험 합격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원래 시험 감독관과 수험생의 관계였지만 이들이 스승과 제자 관계로 뭉치게 되면서 하나의 파벌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어서 황소의 난을 설명하겠습니다. 황소의 난이 일어나기 전에 구보의 난과 방운의 난이 발생합니다. 두 개의 반란이 참 어처구니가 없죠. 의종 함통원년 즉 860년 절동사람 구보가 반부의 학대를 받고 무리를 모아 난을 일으켜 상산, 담현을 연달아 함락하고 중원이 진동하였습니다. 조정에서는 왕식에게 평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함통 9년 868년에는 개주의 주둔병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의종 초년에 남조가 교지, 지금의 베트남 북부 지역입니다. 를
함락하자 당 조정은 서주와 사주, 현재 강소성, 안희성 북부 지역입니다. 에서 2,000명을 모집해서 원조하도록 하고 800명은 별도로 계주에 3년 동안 주둔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함통 9년 868년에 이르러 계주에 주둔하고 있던 병력이 만 6년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이에 자기 고향인 북쪽으로 돌아갈 것을 여러 번 요구했으나 중앙정부에서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병사들이 크게 화를 내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양요판관인 방훈을 우두머리로 추대하면서 북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들은 상강을 따라 장강에 이른 다음 장강을 따라 동쪽으로 내려와서 절서에 이르렀다가 다시 북상해서 회하를 건너 팽성을 공격해서 함락했습니다. 이때 팽성 부근의 도적들도 이들에게 귀순했습니다. 다음에 당은 강승훈에게 반란군을 토벌하게 했습니다. 강승훈은 사타부의 원조를 요청하여 사타부의 추장인 주야적심에게 당군을 돕도록 했습니다. 사타부는 서돌궐의 별종으로 헌종 원한영간의 토벌과 교전하여 실패한 후 그 추장인 주야집의가 잔당을 이끌고 당에 귀순했습니다. 당 조정에서는 주야집의를 염주에 정착시키고 음산도독부를 설치하여 이들을 다스렸는데 주야집의를 병마사로 삼았습니다. 그 후 당은 그를 정양 신무천으로 옮겼습니다. 주야집의가 죽고 아들 주야적심이 그 무리를 계속 다스리려 방훈을 토벌하는 데 원조하였습니다. 이해 당군이 먼저 숙주를 취하고 계속 평성을 취하자 방훈은 사타 기병에게 추격을 당하여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란은 마침내 평정되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사타의 공로가 가장 컸으므로 당에서는 주야적심에게 이란성과 국창이라는 이름을 하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국창, 즉 주야적심을 대동절도사에 임명했습니다. 이 사람의 손자 이존욱이 나중에 5대 십국의 두 번째 왕조인 후당을 세우게 됩니다. 함통 14년 873년 의종이 죽고 아들 엄이 즉위했으니 이 사람이 희종입니다. 이때 나이는 겨우 12살이었습니다. 희종 건부 2년 즉 875년 동남에서 또 대규모 변란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절서절도사 조은의 부장인 왕영 등 69명이 전공을 세웠으나 상이 박하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1만 명을 모아 소주, 상주 일대를 함락했습니다. 또한 장강을 따라 바다로 들어가면서 양절 지방을 약탈했습니다. 남쪽으로 복권지역까지 미쳤습니다. 건부 4년 즉 877년에 이르러 당군에게 평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뒤이어서 규모가 더 큰 왕선지와 황소의 난이 북방에서 또 일어났습니다. 의종 이래 관동지구는 해마다 수재와 한재가 있었고 더욱이 정치마저 부패되어 도비들이 일어났습니다. 희종 건부 원년 즉 874년 복주 사람인 왕선지가 무리를 모아 장원에서 일어났고 다음 해에 그는 조주, 복주, 이주를 함락하고 계속 하남, 회남 일대로 퍼져 그 세력이 더욱 성하였습니다. 건부 5년 즉 878년 왕선지가 황매에서 전사하자 남은 무리들은 괴멸되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파는 황소를 우두머리로 반란을 일으키고 도리어 세력을 확대하였습니다. 황소는 조주 사람으로 소금 밀매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황소는 여러 차례 진사과에 응시했으나 급제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서 반란을 꾀하게 됩니다. 왕선지가 조주, 복주를 공격하여 함락했을 때 그는 무리를 이끌고 이에 호응하였습니다. 그 후 왕선지와 길을 나누어 소란스럽게 하다가 왕선지가 패하여 죽을 때 그는 박주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왕선지의 남은 무리들은 황소에게 귀순하여 세력이 더욱 커졌습니다. 황소는 계속 남하여 강서의 여러 주를 탈취하고 절동으로 들어가 복권 지역을 약탈하고 남으로 광주를 함락했습니다. 건부 6년 즉 879년 여름 황소는 부하들이 전염병에 걸려 다시 북쪽으로 돌아왔습니다. 계주로부터 상강을 따라 아래로 내려오면서 담주, 지금의 장사시입니다.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지금의 하북, 강서, 강소의 여러 성을 전전하다가 광명원년 즉 880년 황소는 북상하여 낙양을 함락하고 이어 동관으로 진격하였으며 장안을 압박했습니다. 이때 황간 전영자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고 이 소식을 들은 후 희종을 데리고 흥원, 현재의 섬서성 한중시입니다. 으로 도망가고 그 후 다시 남쪽 성도로 피난했습니다. 황소가 장안을 점령하고 들어온 뒤 약탈과 사륙을 자행하고 계속 입궁해서 황제 자리에 올라서 국호를 대제라고 했습니다.
이때 각지에서 근황군이 도착해서 중화 원년 881년 장안을 회복했습니다. 황소는 동쪽으로 도망가다가 도중에 당나라 군대의 군령이 서로 같지 않음을 알고 다시 돌아와 장안을 함락했습니다. 당 조종은 크게 당황하여 다시 사타돌궐의 병력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이국창 즉 주야적심은 한통 11년 870년에 진무절도사에 임명되고 그의 아들 이국용이 군대를 지휘하면서 울주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건부 5년 878년 이국창 부자는 지역을 확대하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자 함께 당나라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당나라가 이들을 토벌하여 이국창 부자는 북쪽으로 도망쳤습니다. 황소가 장안을 함락했을 때 당은 사신을 이국용에게 보내 그의 죄를 용서하고 관작을 주어서 반란 평정을 돕도록 했습니다. 이국용은 중화 2년 882년 사타병 17,000명을 이끌고 남하에서 당나라 군대와 모여 장안으로 진격했습니다. 이국용이 구원하기 얼마 전에 황소의 부장인 주온이 동주에서 당나라에 항복했습니다. 당나라는 그에게 전충이라는 이름을 하사하였습니다. 그 후 당은 또 주전충을 선무절도사에 임명했습니다. 선무절도사는 개봉, 당시 변주를 중심으로 해서 대운하 연안을 지키는 지역이었는데 주전충은 대운하를 통해 운송되는 물자를 착복하면서 세력을 확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당군이 장안을 수복하자 황소는 동쪽으로 도망하여 체주를 공격해서 절도사 진중권이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주전충의 집안인 진주도 황소에게 포위되어 황소의 반란군이 다시 커졌습니다. 중화 4년 즉 884년 이극용이 도와서 진주의 포위를 풀고 황소를 추격하여 물리쳤습니다. 황소는 태산으로 도망하였으며 조카인 임원에게 살해되었습니다. 황소가 죽은 뒤 진중권의 세력이 커져 그는 형양 일대를 침범하고 한때 낙양을 함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황소의 난 이후 여러 절도사들이 서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안수아의 난 이후 번진은 대부분 서로 연락하면서 중앙정부와 대항하였으나 이때는 번진 사이에 전쟁이 발생하게 되고 조정은 비록 이들 사이에서 조정하였지만 종식시킬 수 없었습니다. 당 중엽 이후 중앙정부는 아직 힘이 있어서 번진과 대항할 수 있었으나 이때는 번진에 대항할 수 없었고 번진 사이의 전쟁을 지켜보는 방관자가 되었습니다. 당말 번진의 화는 주전충과 이극용 사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극용이 황소를 추격할 때 주전충은 그를 변주해서 접대했는데 이극용이 취중에 주전충을 치겠다고 한 말이 주전충에게 못이 박혔습니다. 주전충은 한을 품어서 밤에 역관을 포위했으나 이국용은 이를 알고 도망하였습니다. 당시 이국용은 하동절도사였는데 그는 태원으로 와서 조정에 표를 올려 주전충을 고소하였습니다. 당 조정은 시비곡직을 가리지 않고 화해하라고 했습니다. 쌍방은 원수처럼 생각하게 되고 싸움만 기다리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들은 각각 다른 번진과 연락하여 세력을 증대시키고 있었으므로 위기가 더욱 깊어갔습니다. 그 이후 왕중영, 왕행유, 이무정, 장전의, 주전충, 이극용 등이 서로 싸우면서 한때 이무정과 왕행유 등이 황제를 납치하는 등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경복 2년 즉 893년 당 조정이 이무정을 토벌하자 이무정과 왕행유가 연합해서 당군을 흥평에서 격파했습니다. 이어서 이무정 등이 장안으로 진격하자 당 조정은 이무정에게 산남서도 절도사를 겸임하게 하고 왕행유는 태사를 겸하게 했습니다. 이로부터 조정의 동정은 모두 두 번진의 뜻을 받들어야 했고 환관과 외조의 신하들도 두 번진에 의탁해서 조정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이때 당 중앙정부의 기반은 장안 한 곳만 남아서 문만 나서면 적국에 들어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건영 2년 즉 865년 하중절도사 왕중영이 죽자 왕중영의 아들 왕가와 또 다른 왕중영의 아들 왕공이 개순권을 둘러싸고 싸우게 됩니다. 왕가는 이국용에게 구원을 청하고 왕공은 관중의 이무정, 왕행유, 한건 등과 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국용이 왕가를 계승시키자고 하자 당 조정은 허락했습니다. 이에 삼진이 받아들이지 않고 왕행유는 군대를 보내 하중을 공격하게 하면서 자기는 이무정, 한건과 함께 장안으로 들어가 재상 위소탁, 이활을 살해하고 소종을 폐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종은 다행히 이국용이 들어와 구해주어서 무사했습니다. 이국용은 하중에서 빈주를 함락하였으며
왕행이우는 부하에게 살해되었습니다. 당은 이국용을 진왕으로 봉하였고 그의 군대는 돌아갔습니다. 당은 전후 사군을 설치하여 수만 명을 선발하여 제왕들에게 지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무정은 이 조치가 자기를 살해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건영 3년 즉 896년 군대를 이끌고 장안으로 진격했습니다. 소종은 화주로 도망하여 한건에게 의지하였으나 한건은 비밀리 이무정과 내통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한건은 소종을 협박하여 제왕의 병권을 풀게 하고 이에 수기도 철폐되었으며 황제의 동생 통왕자 등 11명은 모두 한건에게 살해되었습니다. 이때 한건은 이국용과 주전충이 황제를 맞이한다는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여 광화원년 즉 898년 소종을 환궁시켰습니다. 소종이 한건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번진 사이의 다툼과 견제 때문입니다. 소종이 화주로부터 환도한 후 3, 4년 동안은 그래도 조금 안정되었으나 광화 3년 900년에 이르러 당의 중앙은 극렬한 정변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재상인 최유는 평소 주전충의 원조를 받고 있었으며 소종도 그와 함께 환관을 제거하려고 하여 외조와 환관은 물과 불의 관계였습니다. 희종 이전의 환관은 당나라를 끌어들여 나아가는 주체로서 철저하게 중앙정부를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희종 때부터 반란이 빈번하고 황제가 여러 차례 몽진하자 중앙금군 즉 신책군의 군사력이 크게 손실을 가져오게 되고 환관이 의지했던 무력도 점차 잃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번진 세력이 중앙에 개입하여 환관의 세력은 더욱 약화되었습니다. 이에 소종은 재상 최윤의 권위를 받아들여 권력을 휘두르던 환관 송도필, 경노수를 죽여버렸습니다. 이에 송도필 등의 당파인 유계술 등이 반란을 계획하고 조서를 위조하여 태자인 유에게 감국하도록 하고 소종을 폐하였습니다. 소종과 황후인 하씨가 동궁에 유폐된 지 2달이 넘었으나 유계술 등은 주전충이 무서워 최윤을 감히 죽이지는 못하고 즉위만을 면하였습니다. 한편 최윤은 주전충에게 들어와 도와달라는 글을 보냈으나 주전충은 즉시 출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최윤은 신책군 장교 손덕소와 결탁하여 소종의 복위를 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천복원년 즉 901년 손덕소는 일부 장교들과 연합하여 소종과 황후를 복위시키고 유계술 등 그 당의 무리 20여 명을 죽이고 최윤은 다시 재상이 되어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유계술 등이 죽은 뒤 환관으로 정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끊이지 않았는데 한전해 등이 그 중요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최윤을 상당히 두려워하여 모든 일을 그의 명령을 받아 행했습니다. 그러나 최윤은 환관이 끝내 큰 근심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을 없애버리기 위해 주전충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최윤은 소종에게 건의해서 환관을 전부 죽이도록 하고 또한 비밀리에 모든 준비를 끝내도록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환관에게 누설되어 이들은 이무정과 결탁해서 그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최윤은 비밀리 주전충에게 서신을 보내어 소종의 밀지를 받았다고 칭하고 그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오도록 하자 주전충은 변주로부터 서쪽으로 진격했습니다. 환관은 주전충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소종을 납치하여 봉상으로 가서 이무정에게 의존하였고 최윤은 그대로 장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조신들도 대부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주전충의 대군이 화주에 이르자 한건이 항복하여 주전충은 순조롭게 장안으로 진격하고 이어서 서쪽 봉상으로 향했습니다. 천복 2년 즉 902년 주전충의 군대가 봉상을 포위 공격하자 이무정은 승리할 희망이 없었으므로 마침내 다음에 한전패 등 72명을 살해하고 주전충과 화해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전충도 다시 90명을 사로잡아 살해하였습니다. 소종이 서울로 돌아오자 최윤은 다시 재상이 되었습니다. 최윤과 주전충 두 사람은 다시 환관의 일체 직무를 없애도록 상조하였으며 환관 300여 명을 죽이고 또한 전국의 번진에 명령하여 감군의 환관들도 살해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과 지방의 환관들은 대부분 살해되고 황제의 조명의 전달은 궁인들이 맡게 되었습니다. 당황실은 당소종은 주전충에게 양왕의 자귀를 주었으며 주전충은 마침내 전주로 돌아갔습니다. 이때 주전충의 세력은 이국용보다 컸고 성격도 이국용보다 더욱 교활했습니다. 그는 비밀이 중앙정부의 관리들과 결탁하여
당황시는 시종 이국용을 심의하지 못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이국용이 관중의 번진과 대항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세력을 확대했습니다. 그가 군대를 이끌고 입관하기 전에 이미 하북의 여러 번진을 복속시키고 천복 원년 즉 901년 하중절도사 왕가의 관할지마저 병탄했습니다. 천복 3년 즉 903년 또 황하 이남의 중진인 치청도 공격해서 점령했습니다. 이밖에 관중 지역은 이무정이 동상에 멀리 나가 있는 이외 대부분의 지역은 주정충의 세력 범위에 들어갔습니다. 이국용의 군사력이 비록 강하긴 했으나 형세는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동쪽, 서쪽, 남쪽 3면은 주전충 세력으로 반포위의 상태에 놓였고 북쪽으로는 거란의 위협을 받고 있어서 사면에서 적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사정을 보면 이국용이 현저한 열세에 처해 있어서 주전충은 점차 찬탈을 얕보게 되는 야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최후는 주전충이 당 황실에 대해 불계를 도모하고 있음을 알자 비밀리에 군대를 준비하여 만일에 대비하려고 했습니다. 이 일이 주전충에게 알려지자 그는 사전에 제압하고자 천후 원년 즉 904년 비밀리 최윤이 정권으로 국가를 혼란하게 한다고 표를 올려 소종은 부득이 최윤을 면직하고 주전충은 마침내 최윤을 죽였습니다. 이해 주전충은 소종을 낙양으로 옮기고 소종의 시종들도 모두 자기파 인물들로 바꿔서 소종은 다시 군벌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소종이 낙양으로 간 후 이무정 등은 주전충을 토벌하고자 각각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주전충은 서쪽으로 이들을 평정하기 위해 출병하면서 소종이 중도에 변난을 일으킬까 두려워하여 어린 임금을 세워 선양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종을 시해하고 태자 유를 폐하였으며 다른 아들인 희왕 조를 이름을 축으로 바꾼 후 황제로 옹립했습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 황제인 애제인데 나이 겨우 13살이었습니다. 애제가 즉위한 후 소종의 하황후가 태후가 되었습니다. 천후 2년 즉 905년 2월 주전충은 또 우와 그 밖에 8아들을 죽였습니다. 주전충의 막료인 이진은 여러 번 진사가 되려고 과거를 보았으나 합격되지 않자 과거의 등수를 정하거나 문벌 진사의 사대부들을 원망하게 되어 주전충에게 덕망과 명성이 있는 신하들을 죽이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해 6월 주전충은 배추, 독고, 운 등 30여 명을 살해하고 유배시킨 수는 더 많아서 외조의 사대부 계급은 이때부터 환관을 따라서 소멸되었습니다. 이후 당의 중앙정권은 주전충과 그 부장 및 막료의 손에 의해 직접 조종되었습니다. 12월 주전충은 하태후마저 죽이고 애제 한 사람만이 황실에 남게 되었습니다. 천후 4년 즉 907년 애제는 마침내 주전충에게 선양의 조서를 내리고 당은 정식으로 멸망하였습니다. 애제는 제음왕으로 폐위된 후 조주에 옮겨 살다가 이듬해 살해되었습니다. 주온을 당을 찬탈한 후 국호를 양, 연호를 개평이라 정했으며 대량 지금의 개봉시의 수도를 정했습니다. 후량은 비록 당나라를 무너뜨렸으나 당을 대신할 만한 지위를 가지지 못하여 당의 전성시대에 이루었던 공적과 명예를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후양의 중앙정부는 철저한 번진형 정부로서 군대 이외의 중앙정부가 필요로 하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중원의 할거하는 한 번진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할거형 정부는 당말에 분열된 국면을 수습할 수 없었으며 5대 식국 시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